교사 선생님과 배우는 매일매일이 뱃산의 별처럼. 자, 여러분 피동사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공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 우리 유인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따라오시면 되는데, 저는 빈 종이 하나 피겠습니다. 채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 피동표현, 즉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을 보려면 일단 능동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동문이 무엇인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작죠? 능동문과 피동문을 무엇인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자, 능동문이란 일단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즉 동작을 하는 문장으로 예시를 줄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다. 자, 이 문장은 능동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동작을 하는 고양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동문을 한번 볼게요.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자, 예로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동작을 당하는 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능동문과 피동문이 다른데, 우린 사실 이제 많이 해서 좀 거의 다 압니다.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잡혔다 같은 경우에는 잡히었다가 되겠죠. 잡히었다. 그래서 히라는 피동전미사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우린 이런 것들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자, 피동전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를 이용하여 만든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뭐예요? 주어로.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어간. 자, 어간이랑 활용하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 잡혔다 같은 경우에는 잡이라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이히리기. 히리기. 또 뭐 있습니까? 명사 플러스 되다도 있죠. 여기 말하는 명사는 서술성을 가진 명사라고 했어요. 서술성을 가진 명사란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 하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명사를 서술성을 가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 결국에 이 문장을 그러면 한번 바꿔보면 어떤 문장을 그냥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겠네요. 고양이가 쥐를 잡다를 바꿔보면 쥐가, 즉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쥐가 갔어요. 능동문의 주어인 고양이에게 부사어로 바꿨죠. 에게와 에의 차이점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게와 에의 차이점 뭐였어요? 에게는 유정명사에 붙고 에는 무정명사에 붙는다. 자, 유정명사란 뭐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명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람 또는 동물일 때. 그리고 에는 식물 또는 무생물일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일단은 파생적 피동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통사적 피동문은 아어지다, 되다를 이용하여 만든 피동문을 의미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만드는 법도 사실 어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우리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에 부사어로 보내는 거 똑같고요. 능동문에 목적어를 피동문에 주어로 보내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 있어야 된다고? 의해를 추가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능동사 어간에 동사 어간에 아어지다 게 되다가 붙는 형태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 운동화 끈이 어떻게?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 풀어졌다는 쪼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었다겠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러겠죠? 풀어지었다가 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사적 피동문은 다른 말로 장형 피동, 긴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들 이야기했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피동문에 나와 있는 것들의 짧은 피동문, 즉 파생적 피동문의 이히리기 또는 뭐뭐 되다가 붙은 형태로 형성된다. 통사적 피동문은 아어지다. 그리고 게되다를 통해서 실현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잘못된 피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알겠지만 형태소를 일단 쪼갤 줄 알아야 이런 모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어에서 핵심이 품사와 형태소 문제들이어서 형태소도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피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중피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중피동이다. 자, 이중피동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피동 전미사가 결합해 이미 피동사가 된 단어에 피동 전미가 아니라 전미사가 결합해 이미 피동사가 된 단어에 보통 아어지다 또는 뭐뭐 게되다가 붙어 이중적으로 피동 표현이 쓰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많이 들어줬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문장 어때요? 분석해보면 나머지 건 다 뺍니다. 생각되다 에 뭐가 붙었어요? 이 문장 미안 이건 이중피동이 아닌데 잘못된 문장이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짚어줄게요. 여러분 꼭 말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즉 생각과 같은 인지동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지동사는 되다가 아니라 하다를 붙여야 돼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제 화자가 주체가 될 때는 생각합니다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말했던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저번에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어서 해놨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일이 잘 되어진다. 공부가 우리 일을 안 하니까 공부가 잘 되어진다 라는 문장 잘 됐나요? 아니죠. 되다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한 번 더 붙는 것은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나눴던 내용들 한번 같이 볼까요? 믿겨지다, 불리어지다, 잊혀지다, 풀려지다, 나뉘어지다, 놓여지다, 담겨지다, 쓰여지다, 읽혀지다, 생각되어지다, 만들어지게 되다, 먹히게 되다. 자, 여러분 이 문장들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알려지다, 밝혀지다, 떨어지게 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정지해 놓고 이게 왜 이중피동이고 왜 이중피동이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지만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단어만 그대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 등장할 텐데요. 이게 왜 그러는지 읽혀지다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읽히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사도 있고 사동사도 있습니다. 근데 사동사에 장형 피동이 붙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동사와 사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피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왜 읽혀지다가 무조건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예시 문장을 던져줬었죠.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이 문장은 피동문이에요, 능동문이에요? 피동문이죠. 그러면 철수는, 길석이는 원우에게 책을 읽혔다. 어때요? 시킨 거기도 하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어때요? 사동문이죠. 여러분 영상에서도 대답을 안 하면, 영상에서 대답을 하면 좀 웃긴가? 대답실에서 대답해! 예! 라고. 알았지? 혼나면 내 이름 팔아. 알았지? 자, 원어의 책을 읽혀서 사동문이죠. 이렇게 문장 전체에 따라서 사동문과 피동문으로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한번 어지다를 붙여볼까, 얘들아? 어지다를 한번 붙여보면 읽혀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어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 얘들아? 근데 이건 이중피동이라 그랬지. 그래서 읽혀서 이중피동이야. 한번 문장 바꿔볼까요? 밑에 있는 거. 길석이는 원우에게 책을 읽혀줬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럴듯한 거, 그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보통 사용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위에 나와 있는 읽혀지다라는 건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이 읽혀지다 같은 건 당연히 이중피동이지. 이중피동이야. 왜? 읽히다가 피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지다가 또 붙어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피동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필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통사적 피동문과 이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피동문과 사동문을 바꿔보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예 대응되는 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꿔보면 알아요. 사실을 알았다. 자, 이 문장은 능동문입니다.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사람들의, 이건 긴 피동으로 바꿔야죠. 의해 알리었다. 어때요? 이상하죠? 알리었다. 표현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대응되는 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가 손에 박혔다. 이건 피동문이에요. 이걸 능동문으로 바꿔보면 반대로 바꿔봐야겠죠. 어떻게 바꿔요? 손이 가시를 박았다. 이것도 피동문이긴 한데 사실 그 문법적인 형식으로는 피동문인데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아예 말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대응되는 짝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어휘적 피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휘적 피동은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조난을 당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 당했다와 받았다 같은 경우, 이거 줄이 안 쳐지네. 같은 경우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짚어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형용사에 어지다, 아어지다가 붙는 경우. 자, 파란 하늘을 보니 마음이 맑아진다. 형용사에 붙었을 때는 맑아진다를 동사로 바꾸긴 하지만 피동의 의미는 없고 상태의 변화만 나타낸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아진다, 예뻐지다 같은 경우, 예뻐지다도 동사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일 텐데, 사동사까지 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좋은데 먼저 하고 나서 이중피동을 했기 때문에 사동사와 구별 방법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피동문인지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였어요? 사동사는 개하다를 붙이면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수지가 보였다 라는 예시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문장은 피동문이에요, 사동문이에요? 연아 대답해봐. 뭐야? 그렇죠, 정답이네요. 피동문이네요, 피동문. 자, 그렇다면 이 피동문이기 때문에 뭐뭐 개하다를 붙여볼까요? 무대에서 수지가 보게 하였다. 문장이 아예 단어가 형성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동사가 아니라 피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바꿔볼게. 야, 이번 문장은 이제 건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건이가 영상 진짜 열심히 본다고 했으니까 건이 이러면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내가 그에게 앨범을 보였다는 문장이 피동문인지 사동문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문장을 바꿔보면 내가 그에게 앨범을 보게 하였다. 문장 어때? 말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동문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 역시 건이 대답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사동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 라는 느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피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다. 어떤 때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영이가 이석이에게 손목을 잡혔다. 어때요? 잡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당한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피동사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주영이가 이석이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동문이지만 이렇게 잡혔다라는 단어처럼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해석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장으로 또 다른 뜻도 있겠죠. 어떤 게 있겠어요? 그쵸? 예진이가 배아에게 돈을 뜯겼다. 어때요? 이것 또한 목적어 무조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동사, 사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문. 자, 여러분, 사동사는 뭘까요? 그렇죠. 사동사를 알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주동문과 사동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동문은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옷을 입었다. 이 문장은 문장이 동작을 하는 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동문은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다. 자, 예시로는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자, 동작을 시키는 엄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동생은 유정명사니까요. 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많이 정리했지만 사동문의 핵심은 주어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파생적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파생적 사동문이란 똑같이 파생적 비동문같이 사동전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를 이용하여 만든 사동문입니다. 자, 그럼 사동전미사. 그럼 일단 사동전미사가 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사동전미사 뭐 있을까요? 이히리기, 우, 구, 추, 그리고 시키다. 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주동문 주어를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꿉니다. 자, 주어가 행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생물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기가 결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갑니다.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용언의 어간에, 그냥 어간에 위에 나와 있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다가 결합되겠죠. 오케이? 근데 시키다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서술성을 가진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붙어야겠죠. 서술성을 가진 명사. 위에 설명했기 때문에 또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시키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고, 파생적 사동문을. 그러면 통사적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일단 통사적 사동문이란 무엇이냐? 뭐뭐 게하다를 이용하여 만든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나머지 건 다 똑같죠? 사실 통사적 사동문 뭐 자동사 주동문에서 뭐 사동사 주동문에서 바꾸는 거지 통사적 사동문도 똑같습니다. 이건 만드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안 할 건데 한번 볼까요? 철수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철수가 공을 찬다. 자, 이 문장 한번 사동문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 새로 만들어야겠죠.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한다. 우리 현재형 붙어가지고 차게 한다의 형태로 바꾸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자동사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꾸고 타동사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꾼다 그랬죠. 이걸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서술어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동문이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다 였다. 그럼 사동문은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야겠죠.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즉 새로운 주어 등장했고 목적어 주어를 목적어로 바꿨고 그쵸 원래 주어를 목적어 그러니까 미안 주동문의 목적어를 사동문의 목적어로 가야 되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목적어로 내리는 게 서술어가 자동사일 경우야. 그 다음에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는 자 길이 넓다. 자 형용사지 얘들아. 형용사 주동문일 때 길이 넓다. 사동문일 때는 뭐요? 누동문이요. 길이 넓다. 사동문일 때는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똑같이 주어를 목적으로 보내야 된다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죠. 사동문은 사동사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사동사의 의미 해석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동사는 직접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간접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파생적 피동문에만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왜요? 왜 그랬어요? 통사적 피동문인 뭐뭐 개하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간접적 행위만을 나타낸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판단해 보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 우리 높임표현까지 해서 입히시었다가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사동적 미사인 히가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걸 직접 행동으로 미안해. 우리 이제 파생적 피동문인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걸 직접적 행위로 해석할 때는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옷을 입힌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한 거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지.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포인트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통사적 피동문의 똑같은 문장을 바꿔보면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도록 시켰다. 미안. 옷을 입게 했다. 라는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옷을 직접 입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입도록 시킨 것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어떨 때? 단 인형의 예쁜 옷을 입혔다. 같은 문장은 인형이 직접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행위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처럼 문장에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한번 잘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겠지만 어휘적 사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휘적 사동. 어휘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 잠깐 종친다. 좀만 기다려보자. 자, 학교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종이 치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휘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 시키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다.
만들다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making, 뭐 make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장 전체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형태로 사용될 때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휘적 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사동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중피동만큼 안 쓰여서 그렇지. 이중사동 뭐 어떤 거예요? 웃기게 좀 하지 마. 웃기게 하다. 웃다. 거기에 기, 거기에 개 하다까지 붙는 형태가 되어 때는 이렇게 이중사동이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사동은 안 되느냐, 안 되냐, 되냐라고 본다면 안 됩니다. 일단 근데 인정해주는 이중사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와 우가 붙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뜨다를 띄우다, 서다를 세우다, 세이우다, 서이우다, 서이우다. 이걸 또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뜨이우다, 띄우다. 그 다음에 쓰다는 무엇을 모자를 쓰다요? 씌우다, 쓰이우다. 자다를 재우다, 타다를 타이우다, 자이우다. 이럴 때는 허용되는 경우, 즉 표준어로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잘못된 사동 표현. 우리 이중피동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동 표현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뭐 하다를 붙일 수 있을 때는 뭐뭐 하다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만 시키다를 사용해야 해요. 무슨 소리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시를 조금 많이 들어줬었는데 우리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 사동전미사 시키다가 붙는 경우가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한번 문장을 볼게요. 자, 엄마가 아들을 입원시키다. 입원시키다. 전미사니까 붙여야겠죠. 자, 이거는 입원하다.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원시키다로 사용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볼게요. 엄마가 아들을 교육시키다. 교육하다. 말 되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교육하다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시키다는 안 됩니다. 근데 문장 전체에 보면 교육하다 자체에 어때요? 사동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동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불필요한 우리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서도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중피동이 대표적인 예시들 많이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불필요한 사동 표현 대표적인 내용은 가동시키다, 뭐 개선시키다, 금지시키다, 부각시키다, 야기시키다, 증진시키다, 지연시키다, 환기시키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피동사동도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유인물에서 짚지 않은 게 없네요. 이 정도만 되면 일단은 끝났고 이제 영상은 이제 그만 찍을 거고요. 시험표범위 이미 다 찍을 만큼 찍었던 것 같고 우리가 선생님이 형태소 문제를 한번 수업 시간에 잘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금요일 날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목요일 날 정도면 앞에 나와 있는 대화의 원리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형태소를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형태소만큼 할 만한 게 또 아니 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형태소 문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형태소를 지금 조금 더 찍을게요. 그냥 어차피 2교시도 선생님 수업이 없으니까 그럼 형태소도 제가 말을 좀 바꿔서 미안한데
형태소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저번에 사실 이거 형태소 앞에 영상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 내용들을 좀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구분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한번 우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까요? 구분을 해보려면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자,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실질 형태소 뭐 있을까요? 일단 이러려면 다 쪼개야겠죠.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 의미를 가진 부분 뭐예요? 나와 사과 또 먹이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의 반대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를 다 구분해 보면 뭐 있어요? 는, 풋을, 얻다.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립 형태소는요. 실질 형태소 중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들만 찾아야 돼요. 나와 사과입니다. 의존 형태소는요. 는, 는 뜻이래. 는, 풋을, 먹었다가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그리고 이거 판단할 때 조금 필요한 포인트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를 본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저번에 했었어. 의존 형태소는 그럼 뭐라고 했어?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까지 포함한다. 사실 이 포인트에서는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판단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또 종치네요. 잠깐만요. 우리 이거 하나만 더 분석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실질형 이거 다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은, 비, 가, 만, 이, 내, 내예요, 내리예요. 내리다죠. 내리, 겟, 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 형태소는 뭘까요? 내일, 비, 만, 내리죠. 형식 형태소는 은, 가, 이, 겟 다 하겠네.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 중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내일, 비. 의존 형태소는 나머지가 되겠네요. 이 정도 하면 사실 판단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형태소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문장 전체만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 언제든 편하게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